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새마을금고 2014년도 기출문제요. 예,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볼까요? 2페이지죠. 일단 1번. 다음 중 국민의 3대 의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3대 의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배운 내용이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 헌법에 규정된 의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내용이 더 들어가 있어요. 저 뒤로 조금 넘어가 볼까요? 저 뒤에 의무에 관한 내용이 문제가 하나 더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있거든요. 조금 넘어가 보시면 14페이지 42번이요. 거기 보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내용이 있죠. 이 문제 풀고요. 1번까지 같이 이어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보면은 교육, 납세, 근로, 환경 보존 보니까 다 필요한 의무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밑에 해설을 잠깐 볼까요? 해설 같은 경우에도 납세, 국방, 교육, 근로 해가지고 이제 헌법에 쭉 나와 있고 재산권 행사에 대한 의무. 이거 재산권 행사에 대한 의무라는 거 이건 뭐냐면요. 재산권 행사는 물론 재산권은 이제 다 사적 자체 영역이고 해서 이제 니네들이 다 니네 재산권 니네가 마음대로 해라 라는 내용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공공복리에는 좀 적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물론 이제 너네 재산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렇게나 막 진짜로 막 미풍양속이나 뭐 이런 거 다 해침 뭐 그런 걸 해치면서까지 막 마음대로 쓰거나 그러지는 말아라 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재산권 행사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뭐 환경 보전, 준법의 의무. 준법의 의무는 이게 헌법에 규정된 사항은 아닌데 당연한 거겠죠. 아무래도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건. 근데 환경 보전의 의무 이렇게 있어가지고 답이 없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3번이라고 답은 돼 있어요. 환경 보존의 의무. 보존이 있고 보전이 있죠. 그래서 이제 6번에 보면 우리 해설 6번에 보면 환경 보전의 의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외우시면 편하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유치한 말장난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도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존이냐 보전이냐는 헌법에 규정된 그러니까 헌법에 규정된 조문 자체가 다르고 그 내용 자체도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애국가 있잖아요. 애국가도 제일 끝에 생각해 보세요.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이에요? 보전이에요?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렇거든요. 그 앞에 가사가 뭐예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강산들을 다 이제 길이길이 보전하자라는 그러니까 환경은 보존이 아니라 보전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존과 보전은 이 사전적 의미도 다르기 때문에 약간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약간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보전은 어떤 생물들에 관련된 거 뭐 이제 환경이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겠죠. 이런 게 이제 보전이고요. 보존은 약간 무생물과 관련된 거 이렇게 암기하시면 조금 편해요. 그래서 보존은 뭐 문화재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제 보존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암기하시면 편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보전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 본 김에 우리 이제 의무들이 쭉 나오는구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나와 있는 1, 2, 3, 4번에 나와 있는 납세, 국방, 교육, 근로 이 네 가지가 국민의 기본적인 4대 의무라고 하고요. 다시 1번으로 넘어올까요? 요거를 머릿속에 잠깐 넣어두고 1번으로 넘어가시면 납세, 국방, 교육 의무가 교육, 근로가 이제 순서대로 나와 있잖아요. 이 중에서 3대 의무에서 하나를 줄인다고 치면 이거는 근로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국방, 납세, 교육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1번은 답이 1번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각국의 화폐 단위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폐 단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약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어려운 데보다 쉬운 데를 더 틀리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인도는 루피 맞고요. 영국은 파운드가 맞고 러시아는 루블이 맞죠. 영국은 그 달러 아닙니다. 달러는 뭐 영어 쓴다고 다 달러 쓰는 거 아니에요. 물론 싱가포르도 달러고 호주도 달러긴 하지만 캐나다도 달러죠. 근데 이제 각자 나라의 달러긴 하지만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달러에 보통 기본이 되고요. 그다음에 영국은 달러가 아니라 파운드화가 됩니다. 그리고 영국 파운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자기 나라의 화폐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도 또 있죠. 왜냐면 예전에 대영 제국 해가지고 나중에 보겠지만 기축통화라는 말을 나중에 볼 거거든요. 이제 기축통화라고 해가지고 어떤 큰 하나의 기준이 되는 통화들을 이제 기축통화라고 해요. 지금은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전에는 2차 대전 전에는 또 영국이 워낙에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파운드가 기축통화이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파운드도 꽤 비싼 어떤 화폐 단위 중에 하나죠. 달러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1, 2, 4번은 맞는데요. 3번 터키 바트. 터키는 리라를 쓰고요. 바트. 그러니까 터키랑 바트랑 연결이 안 된다는 게 느낌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은 뭘 아시냐면 태국 여행 갔다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바트를 좀 아시죠. 그죠? 태국은 바트를 쓰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태국 여행 갔을 때 바트 좀 쓰고 오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예전에 이제 무한도전 이런 데서 무슨 뭐 태국 여행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도 거기서도 이제 바트 좀 쓰자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런 거 있었거든요. 이제 태국은 바트입니다.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 헷갈리시는 게 또 뭐가 있냐면 프랑스 통화요. 프랑스 통화 뭘 알고 계시나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프랑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는 프랑이 아닙니다. 예전에 프랑을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프랑은 아니고요. 지금 유로화를 씁니다. 유로화 쓰는데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이게 1999년도에서부터 처음으로 이제 유로화를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2003년부터 이제 법정 통화로 지정을 했어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제는 프랑이 이제 없어졌고 이때부터는 완전히 유로가 법정 통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이제 프랑이 아니라 유로라는 점도 좀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2003년이 아니라 2002년이죠. 정확히 2002년.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한 국가 안에서 일정 기간 내에 생산된 모든 생산물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함산한 것. 자, 이거는요, 이렇게 좀 생각할까요? 이렇게. GDP가 있고, GNP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많이들 아실 텐데요. GDP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국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땅을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내에서 생산된 것. 해서 프로덕트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국내 총생산 이렇게 부르고요. 얘는요, 내셔널 해서 이거는 국민입니다. 국민 총생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그래서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땅에서 만들어낸 재화들, 이런, 그죠? 생산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뭘 만들었다. 국민 총생산에도 들어가고 국내 총생산에도 들어가죠. 근데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 여기는 누굴까요? 요건 이제 유현진 선수 생각하면 되죠. LA 다저스의 유현진 선수. 우리나라 사람이긴 하지만 외국에서 돈 벌고 있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건 땅에 관련된 거고, 이건 우리나라 국민에 관련된 건데, 우리나라 땅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바로 벌어들이는 것, 이런 것들. 이건 뭘까요, 이거는? 여기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말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 그 프로그램 좋아하시나요? 비정상회담? 제가 요즘 JTBC 프로그램 되게 좋아하는데요. 비정상회담이랑 썰전, 이 두 개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제 비정상회담은 정말로 예능, 이런 걸로도 좋지만, 또 각국의 문화를 알 수 있어서도 좋고요. 그 다음에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은, 걔는 뭐 약간 그 상식에서, 여러분도 되게 썰전 그 프로그램 되게 좋습니다. 상식에 관한 것들도 많은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봐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게 비정상회담에 나오는 그 외국인 패널들 있잖아요. 그 이제 한 11명 정도가 나오는데 그 패널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겠죠.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국가 안에서 이런 말이 있으니까 GDP가 됩니다. GNI하고 GDI는 뭘까요? 이거는 소득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이냐 소득이냐의 그 차이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 4번. 거액의 자산을 보유한 고소득층 대상으로 자산을 관리해주는 고급 금융 서비스, 개인적으로 이제 붙는 거예요. 프라이빗하게 해주는 거죠. 개인적으로요. 프라이빗 뱅킹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고요. 거기 보면 이제 타운뱅킹. 타운뱅킹은 뭐냐면, 이제 뭐 국민은행, 이러면 이제 은행, 어디 국민은행 무슨 지점 무슨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뭐 그렇게까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 되게 큰 슈퍼마켓 있죠. 그 안에 조그만한 점포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어떤 건물 이렇게는 아니고요. 조그만하게 어떤 데스크 같은 걸 마련해서 거기에서 은행 업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그 대리점, 혹은 이제 은행의 대리점 이런 데를 벗어나서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로 딱 출장 나가 있는 식의 그런 식의 은행들, 그런 걸 타운뱅킹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슈어뱅킹은 뭐냐면요. 어슈어런스가 뭐예요? 어슈어런스는 보험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하는 어떤 금융 이런 거를 어슈어뱅킹이라고 하고요. 버추얼뱅킹, 버추얼은 가상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PC나 전화 등을 이용해서 금융거래하는 거 이런 걸 버추얼뱅킹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5번 볼까요? 국가 간 금융거래.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기축통화라는 말을 잠깐 한다고 했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4번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 금융거래나 결제에서 사용되는 화폐, 일컫는 용어 기축통화라고 하고, 여기 축자가 무슨 축자냐면 보통 이렇게 무슨 그 바퀴의 축 이런 거 있죠. 이게 이제 보통 하나의 기둥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뭐 주축이 된다 할 때 그 축자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는 근본할 때 기자고요. 기본할 때 기자. 그래서 아주 기본이 되는 주축이 되는 통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파운드화를 많이 썼었는데, 현재는 달러가 이제 기축 통화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지금은 또 달러도 좀 위태위태하다는 얘기가 좀 많죠. 아무래도 미국의 경제 위기, 미국의 경제가 그렇게 이제 좋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답은 4번입니다. 다음에 6번째 트리플 약세라고 하면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뭔가 쭉쭉 떨어지는 걸 말하는데 금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걸 읽어보시도록 하고. 7번째, 펌뱅킹. 펌이 뭐예요? 펌이 회사죠. 그죠? 그래서 펌뱅킹이 있고 홈뱅킹이 있습니다. 홈뱅킹은요. 홈이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펌, 회사, 홈뱅킹 이렇게 약간 두 개를 대비해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보시면 1번 기업에서 은행에 가지 않고 직접 금융 처리하는 거. 3번 CMS. CMS는 뭐냐면 캐시 매니지먼트 서비스라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기업 자금 관리 시스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업 자금 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역시 펌뱅킹에 관한 내용이 되고요. 증권 정보, 외국환 관련 정보 제공받을 수 있다. 다 마찬가지인데 2번처럼 은행 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 받을 수 있는 거, 이것은 홈뱅킹의 특징입니다. 펌뱅킹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8번 볼까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은 경영자가 결국은 지배하게 된다. 경영자 혁명이라는 내용인데요. 이건 뭐 거기 나와 있는 빅딜이나 이노베이션이나 신디케이트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이 경영자 혁명 꽤 오래된 얘기이긴 합니다. 거의 1940년대에 나온 얘기이긴 한데요. 결국 그거죠. 자본가가 있고 경영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본가는 돈을 가진 사람이고 경영가는 어떤 경영적인 마인드나 경영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죠. 근데 이제 자본가들이 뭔가 자기가 돈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자본가들이 결국은 뭔가 무기를 갖고 있긴 하지만 속칭 총알을 갖고 있죠. 근데 결국은 경영자들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가는 경영가를 고용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경영을 시키긴 하지만 결국 의사결정은 경영자들이 하기 때문에 이 경영자들이 결국은 뭔가를 다 지배한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누가 얘기한 거냐면 제임스 버남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제임스 버남이요. 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해서 이제 이 사람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9번 볼까요?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 사퇴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자격이 상실됐을 때 결혼을 보충하게 선거하는 선거 돼 있는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거기 임기 중이란 말이 있죠? 임기 중. 그죠? 근데 임기 중에 뭐 사망, 사퇴 혹은 상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요, 임기 중이라는 요 말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이 말보다는 정확히는 여기 이 말이 빠졌다고 쳐요. 임기 중의 사유. 이게 빠졌다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상실, 예를 들어 상실 같은 경우에 사퇴도 마찬가지인데, 사퇴까지는 아닌데, 상실이 마찬가지인데, 상실이 이제 약간 기본적인데, 이게 상실이 되는 게, 그러니까 직위가 상실되는 게, 임기 중에 사유인 경우도 있고, 임기 전에 사유인 경우도 있거든요. 임기 전 사유 이렇게. 상실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상실은 다 임기 중에 상실이 되죠. 물론 임기 전에 상실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뭐 선거를 하고 나서 이 선거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바람에 임기가 되기도 전에 이거는 뭐 안 된다.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 뭐 교육감이 돼서는 안 된다. 시장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상실되는 경우도 있지만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임기가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처음에 선거할 때 그때 보니까 선거할 때 뭔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충분하더라라고 해서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 크기 때문에 아예 당선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경우는 임기 전의 사유죠. 그러니까 사유가 임기 전이냐 임기 후냐 이게 중요합니다. 임기 중에 그만두냐 임기 전에 그만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오히려. 자, 그래서 임기 전 사유로 상실된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냐면은 교육감, 광명현 교육감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광명현 교육감이 그때 이제 선거 당시에 그때 상대편 후보를 돈으로 매수했다. 뭐 이런 혐의를 받고 결국은 법원에서 당선 상실형을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당선 상실에 관한 대안 그런 정도의 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게 광명현 교육감이 임기 후에 그게 재판이 확정이 된 거거든요. 임기 후에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임기 전의 이유기 때문에 선거할 때 당시의 이유기 때문에 이거는 재선거예요. 이건 재선거입니다. 이거는요. 임기 후에 뭔가 잘못하거나 혹은 임기와 어떤 이유로 해서 사퇴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보궐선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누구냐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는 게 오세훈 시장이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이었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서울시 무상급식 그죠? 서울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걸고 결국은 자신의 시장직을 걸고 이거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주민투표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주민투표에서 부결이 났고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에서 물러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선거 전에 뭔가 잘못한 게 아니라 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임기 이후에 뭔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궐선거라고 합니다. 보궐선거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때 당선되신 분이 박원순 서울시장이었고, 이때 당선되신 분이 문용림 교육감이었고, 이렇게 됐었죠. 그 뒤로 이제 한 번 더 어떤, 지방선거는 한 번 더 있긴 했지만요. 이렇게. 그래서 재선거 보궐선거는 이렇게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로 돌아오면 다시, 임기 중에 사망 사퇴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됐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기 중에 이유다 이렇게 이제 놓고 본다면 이거는 이제 보궐선거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재보선 이런 말 들어봤죠? 재보선이 뭐예요? 재선거, 보궐선거 합해서 하는 게 이게 이제 재보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번 기업가들이 기업 활동의 실적, 계획, 경기 동향에 대해 조사하고 예측해서 지수한 지표. 이거는 BSI라고 부르고요. 보통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BSI라고 부르고 한글로는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고 해서 답은 4번입니다. 약간 상대적으로만 평가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11번 기업 워크아웃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12번
소비적 구매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개인적 요인, 심리적 요인. 밑에 설명에 나와 있죠. 그 중에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개인적 요인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에 속합니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고요. 인지적 왜곡. 뭔가 이제 잘못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인지적 왜곡은 너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런 걸 좀 특징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1, 2, 3번이 이제 정확한 설명이 되고요. 4번. 일부분만 강조해서 그 대상 전체를 미화 또는 매도하는 거, 이거는 선택적 왜곡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부만 보고 뭔가를 전체를 이제 판단해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답은 4번이고요. 넘어갈까요? 14번.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으로 옳지 않은 거 되어 있는데요. 이건 우리 새마을금고가 그렇습니다.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어떤 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금자 보호법의 어떤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 기금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법처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파산이 됐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뭐 예금자들은 무조건, 만약에 새마을금고가 틀렸다, 예를 들면은,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예금한 사람들, 말하자면 속칭 예금한 사람들은 그럼 그 돈 다 잃는 거냐? 그런 건 아니죠. 뭔가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이제 은행행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뭐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준다, 이런 게 있는데요.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기금으로 보호를 한다. 결국 같은 이제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호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해주긴 해주되 예금자 보호법이 아니라 자체 기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이거 되게 나쁘죠?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을 강제로 예금하도록 하는 거. 꺾기라고 하죠. 속칭 꺾기라고 해서 이거는 되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근절돼야 될 관행,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려면, 뭐 대출, 뭐 예를 들어 1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1억, 뭐 자격 요건 되는지 보고 대출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1억 대출을 해드리는데, 대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물건 사세요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자기네 예금 상품을 파는 거잖아요. 개인한테. 그러니까 우리 물건 사면은 대출해 드릴게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꺾기라고 부릅니다. 3번이죠. 다음에 16번. 한 가지 상품에 대해서 다른 모델을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버전. 이건 멀티스팟이라고 합니다. 다른 걸 좀 볼까요? 티저 광고. 티저는 뭐예요? 뭔가 브랜드나 제품 이런 거는 딱 숨겨놓고 어떤 이미지만 딱 광고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거의 최초의 티저 광고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일 유명했던 티저 광고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좀 어릴 때였을 테니까. TTL 광고 있습니다. TTL. 해가지고 TTL 광고는 처음에 뭔지 잘 몰랐어요. 저게 뭐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통신회사 광고구나, 이렇게 된 거. 또 뭐가 있었냐면 선영아 사랑해 또 있었습니다. 선영아 사랑해가 막 벽보에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아무것도 안 써있고 선영아 사랑해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국의 선영이가 이제 마음이 설렜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약간 그 여성 홈페이지, 여성 관련 홈페이지 광고였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티저 광고고요. 키치 광고는 뭐냐면 약간은 조금 저속한 내용들, 혹은 약간 기호와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내용들, 약간 이제 웃기게 하는. 그래서 요즘은 키치 광고 그러면은 예전에는 산수유를 떠올렸거든요. 산수유해서 몸에 참 좋은데 뭐 어떤 아저씨가 나와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실제로는 거기 CEO 분이시긴 한데, 그런 거 했었는데, 요즘 더 유명한 키치 광고는 뭐가 있냐면 의리 하면서 이제 식혜 광고 있죠. 비락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식혜 광고요. 그죠? 그래서 그 막 의리 하면서 막 그 김보성 씨가 나와서 하는 거 있죠. 그런 게 이제 키치 광고. 약간은 좀 재밌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비교 광고는 뭐 비교하면서 하는 광고를 얘기하는 거고요. 17번 읽어보시고 18번도 좀 읽어보세요. 19번 가볼까요? 단속 생산이랑 연속 생산. 연속은 뭐 계속 쭉 하는 걸 연속 생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품종이 많지 않아요. 그 대신 그걸 다량으로 생산할 때 하는 게 연속 생산이고요. 그러면 단속은요, 이거의 반대말이겠죠. 해서 아주 다양한 품종들을 조금씩 생산해내는 거, 이런 게 단속 생산입니다. 근데 1번 보세요. 단속 생산이 연속 생산보다 단위당 원가가 낮다. 원가가 낮은 건 어떤 게 낮을까요? 많이 만들면 낮겠죠. 그죠? 똑같은 거를 많이 만드는 게 원가가 낮지, 다른 걸 여러 개 만드는 게 원가가 낮겠어요. 그죠? 하기 때문에 1번이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이제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뜻만 제대로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께 좀 맡기는 걸로 하고요. 20번. 다음 중 생산의 3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배웠던 거죠. 토지, 노동, 자본. 이게 생산의 3요소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이 기술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1번 보죠. 전사적 마케팅. 이 전사적 마케팅이 뭐냐? 이 전사적은요, 뭐 전사처럼 싸우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전사는 전 회사가 다 마케팅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를 뜻하는 거예요. 온전 전자에다가 회사 사자를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전 회사에서 다 마케팅을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어떤 말로 딱 예를 들면 좋으냐면,
마케팅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케팅 부서에게만 맡길 수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패커드라는 사람인데요. 그 패커드라는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 여러분 HP 아시죠? HP 휴렛 패커드. 그래서 이제 휴렛이라는 사람이랑 패커드라는 사람이 같이 만든 회사가 휴렛 패커드란 말이에요. 그 패커드라는 사람이 말한 말이 이 말이에요. 마케팅은 너무 중요해서 마케팅 부서에게만 맡길 수 없다. 모든 회사에서 다 마케팅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전사적 마케팅입니다. 됐죠? 그래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답은 2번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서 마케팅 부서뿐만 아니라 기업의 모든 사람이 마케팅 활동에 참여한다. 이거요. 됐죠? 답은 2번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22번 가보죠. 다음 중 우리나라 해발 고도를 특정하는 기준점이 있는 지역은 이렇게 묻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발 고도라고 하면 해발이라고 하면 바다에서부터 몇 미터 이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근데 바다가 가만히 있냐고요. 밀물 썰물 그죠? 뭐 들고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어디가 해발이다라고 좀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의 여러 군데의 바다를 이렇게 밀물과 썰물을 조사해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딱 어느 지점을 해발로 잡았고요. 근데 그 해발 0m라는 것을 어떻게 딱 잡기가 애매하잖아요. 그죠? 특히 해발 0m는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을 때 이럴 때 뭔가 잡기가 애매하니까. 그래서 해발 정확히 몇 미터 정도를 어느 지점에다 딱 박아놨어요. 그게 이제 밑에 해설에 나오는 것처럼 26.6871m를 딱 여기서 이제 해서 여기에다가 수준 원점이라고 부르거든요. 수준 원점을 여기가 26.6817m다라고 딱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더 1m 올라가면은 27.6817m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어디냐? 이 수준 원점이. 이게 인하대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 그 교정 안에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인하대학교는 인천에 있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요, 학교 다닐 때 각 그 대학별로 응원단이 모여가지고 한번 노래를 이렇게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무슨 연대는 아카라카, 고대는 입실렌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유명한 노래들이 있는데 고대면은 엘리제, 연대면 아파트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 인하대학교에서 왔던 인하대학교에서는 그 응원단에서 이제 가장 메인으로 부르는 노래가 연안부두, 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인천은 항구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 인천 이렇게 연결해 두시도록 하고요. 이걸 수준 원점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수준 원점이요. 다음 23번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한 때가 1분 이상 지속될 때 주식 매매를 20분간 정지하는 제도. 이거는 이제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고요. 주식이기 때문에 서킷 브레이커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주식 서킷 브레이커, 그다음에 선물, 사이드카 이렇게요. 사이드카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좀 더 짧습니다. 이렇게 선물이 너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이럴 때 5분 동안 이제 거래 정지하는 게 이게 사이드카거든요. 약간은 조금씩 다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암기하시면 좋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급락했을 경우에 그때만 보통 이제 발동되는 경우가 많고요. 사이드카 같은 경우에는 급등 급락이 둘 다 해당한다. 이렇게 좀 구분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24번 서민 대출 상품인데 이거는 새희망 홀씨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봐두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미소금융, 햇살론, 보금자리론 조금씩 헷갈릴 수 있거든요. 구분해서 밑에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봐두시도록 하시고. 25번 가로 안에 들어갈 제품의 수익과 성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 투자 비용을 모두 회수하고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단계.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투자한 비용은 다 끝났고요. 이제부터 버는 돈은 계속 이제 내 돈이 되는 거예요. 투자 비용,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단계. 시장 점유율이 높다. 시장에서 지위가 확립되어 있다. 수익성이 높다. 완전히 이제 딱 자리 잡은 그런 상품들을 말하고요. 현재 수익 창출은 안정적인데 성장성이 낮다. 그래서 신규 투자가 필요 없다.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라요.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올라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올라간 상태로 계속 쭉 이익을 내면 되는 그런 상품들을 말해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런 걸 캐시카우라고 합니다. 돈 벌어주는 소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캐시카우. 그래서 캐시카우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를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윈도우죠. 당연히 MS는 윈도우죠. 그래서 MS 윈도우 아니면 MS 오피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캐시카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금피크제 26번이네요. 임금피크제는 뭐예요? 이제 나이가 조금씩 올라가시는 분들, 정년에 가까우신 분들한테 약간 이제 말하자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신을 쓰기에는 조금 너무 연봉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 근데 당신이 그만두면 신입사원 2명을 뽑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연륜이나 이런 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 하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당신은, 당신의 연령, 그러니까 정년을 정년을 좀 더 늘려주고 보장해 줄 테니까 그 대신 월급을 조금만 낮춰주시면 안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노년에 거의 접어드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 그래, 내가 지금 여기서 그만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월급은 좀 덜 받고 더 오래 일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월급을 덜 받는 만큼 또 새로운 인원을 충원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하기 때문에 아 그래, 이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임금 피크제의 형태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임금 피크제고요. 워크 쉐어링의 한 형태이다. 맞는 말이죠. 고령층의 실업을 완화할 수 있다. 맞고요. 근데 청년 실업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조금 월급을 낮춘다고 해서 청년 실업이 한 번에 확 해소되고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 3번이 가장 적절하지 않고요. 4번 기업에서 인건비 부담 덜 수 있다. 역시 맞죠. 다음에 27번 신용 등급이 낮아진 기업에서 과거에 발행한 채권, 이건 정크본드라고 합니다. 정크가 워낙에 약간 이제 함정, 쓰레기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고요. 28번 가볼까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곳 어디예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아닙니다.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 그래서 그 밑에 좀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7명으로 구성된다. 뭐 이렇게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29번 우리가 이제 외국 여행 갈 때 많이 하는 거죠. 이동통신회사가 자체 통신 설비가 없는 곳에서 다른 회사 설비를 통해서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서비스. 회사는 이 제도를 통해서 장비를 공유해서 월가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뭐 예를 들어 미국에 간다. 근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휴대폰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요. 그럼 우리나라 예를 들면 SK다. 그럼 SK텔레콤의 통신망이 그쪽에 구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돼 있죠. 할 이유도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쪽 이제 회사의 통신망,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회사 어떤 특정 회사의 통신망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 대신 비용은 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외국 나갈 때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로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밍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게 로밍입니다. 이게요. 됐죠? 그 다음에 뭐, 거기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뭔지 아시죠? 블루투스 해가지고 이거는 근거리, 아주 초근거리 통신망을 말하는 거죠. 해서 보통 이제 이어폰이나 아니면은 뭐, 키보드나 마우스 이런 데 보통 많이 쓰죠. 그죠? 아니면 요즘은 블루투스로 그것도 있대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셀카봉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뭐, 쭉 이렇게 늘어나고 끝에 이렇게, 휴대폰 놓고 이렇게 거기서 뭐 타이머 같은 거 하면은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찍는 거. 그죠? 그 셀카봉이라고 하는데 요즘 많이들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 셀카봉에서도 그 셀카봉 자체에 리모컨 형태의 어떤 버튼이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블루투스로 이 요 핸드폰이랑 연결을 하면 그 핸드폰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이제 초점이 잡혔을 때 제가 이걸 딱 누르면은 바로 찍히게 이렇게요.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역시 블루투스를 이용한 겁니다. 근거리 통신망을 말하는 거고요. 와이파이는 뭐예요? 와이파이는 고성능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무선 랜 기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많이 아시죠? 와이파이 터지냐 이거? 뭐 스타벅스에 와이파이 되냐? 아니면 커피빈에 와이파이 되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와이파이를 말하는 겁니다. 광역 통신망은 이제 넓은 통신망을 말하는 거고요. 30번 현행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1번이 답이면 당연히 3번도 답이겠죠. 그죠? 사촌 혈족이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고요. 배우자도 친족입니다. 근데 배우자는 몇 촌이에요, 저랑? 배우자는 0촌이죠. 촌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랑 저는요. 아버지랑 저는 1촌입니다. 그래서요, 이것 조금,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부모가 있고, 그 밑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A, B, C. 여기가 갑이고, 을이라고 쳐요. 그럼 갑이랑 A는 몇 촌이에요? 1촌이죠. 부모 자식 간은 1촌입니다. 갑이랑 B는요. 형제 간에는 2촌입니다. 2촌이에요. 그래서, 갑이요. 다시 이게 여기가 뭐 병이라는 형님이 있다고 쳐요. 여기 다시 X, Y라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럼 X는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1촌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할아버지랑 나는 2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몇 촌일까요? 우리 큰아버지라고 치면요. 형제는 2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촌, 2촌 합쳐서 3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아버지의 동생이나 이런 분들 중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3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이유예요. 됐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거기에 밑에 해설을 보시면 친족의 범위가 사촌 이내 혈족이 있고 사촌 이내 인척이 있거든요. 인척은 뭘까요? 인척은요. 여기하고의 관계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인척은 인이 뭐냐면 혼인을 얘기할 때 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혼인. 그래서 혼인으로 이루어진 친척을 말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둘이는 원래 남이었죠. 근데 결혼함으로써 배우자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던 여기 형제들이 있어요. 정이라고 치죠. 정 이렇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여성이고 여기도 여성이라고 쳐봐요. 그 동생이라고 치죠. 그러면은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처제라고 부르죠. 이렇게 처제. 이런 경우가 인척이 되는 거예요. 혼인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이런 게 인척입니다. 그죠? 그냥 혼인이 아니라 바로 어떤 출산, 이런 걸로 이루어진 인척관계, 친족관계, 이것이 혈족이에요. 그러니까 혈족과 인척은 그렇게 달라요.
됐죠? 그래서 1번에 8촌 이내 혈족, 2번에 4촌 이내 인척을 이렇게 되고, 배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여기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배우자의 5촌의 혈족은 친족이 아니죠. 다음 31번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하려면 원내 교섭단체라는 게 이제 20명 이상이 모인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모이는 걸 말하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좀 생각해 볼까요? 그 교섭단체라는 게 예를 들어서 A당의 국회의원이 100명이라고 쳐요. B당의 국회의원이 60명이라고 쳐요. C당이 15명, D당이 10명 이렇게 쳐요. 그럼 여기선 교섭단체가 형성될 수 있겠죠. 20명이니까. 여기서도 교섭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여기는요? 안 되죠. 20명이 안 되니까. 여기는 안 되죠. 20명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둘이 합쳐서는 25명, 20명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둘이 합쳐서 교섭단체 하나 만들 수 있나요?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교섭단체예요. 그래서 교섭단체는 정당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정당과는 다른 개념인데 다만 그런 건 있어요. 그럼 여기는 100명이니까 20명씩 5개로 쪼개서 교섭단체를 5개로 만들 수 있느냐? 그렇게는 안 돼요. 한 당의 교섭단체는 무조건 하나예요. 한 당에는 하나. 다만 여러 당이 모여서 하나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당에서 여러 개의 교섭단체를 만든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한 개, 여기도 한 개. 여기서 만약에 둘이서 같이 하자라고 하면 한 개가 되는 거고 같이 하기 싫다라고 하면 한 개가 안 되는 거죠. 같이 했다고 치면 이러면 한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섭단체는. 그래서 이 당의 당대표가 있고 교섭단체의 원내 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이 그러니까 국회 외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는 당대표가 기준이 되는 거고, 말하자면 이 국회 내로 들어오면 이 국회의원이 이제 국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 내로 들어왔을 때 대표는 원내대표, 국회 내에서의 대표는 원내대표. 그래서 이렇게 따져요. 이렇게. 당대표, 원내대표 이렇게요. 됐죠? 그 당대표,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몇 명 이상의 의원? 20명을 말하는 겁니다.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32번 OJT, 온더잡 트레이닝을 말하는 거죠. 온더잡 트레이닝. 그래서 일하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마다 뭔가 특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체계화되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1번처럼 체계화된 교육 훈련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나머지 3개는 맞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중 경제 4단체에 속하지 않는 것 되어 있는데, 경제 4단체가 가장 기본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이건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무역협회, 대한항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 또 하나는 뭐예요? 4번이 틀렸죠?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아니라 전국경제연합회. 줄여서 우리가 뭐라 그래? 보통 얘기 많이 하는 게 정경련 이렇게 얘기하죠. 정경련 회관이 어디 있어요? 여의도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여의도에 가보면 정경련 회관이 있죠. 그래서 정경련을 말하는 겁니다. 이래 4가지가 경제 4단체를 말하는 거고요. 34번 세계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 아닌 곳. 일단 무디스, 스탠더드 포어스, 피치, IBCA 여기가 이제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이고요. 국제통화기금 IMF, 이거는 우리나라랑 아무래도 좀 연관이 깊죠. 이거는 무엇을 목적으로 한 금융기관인가? 이거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에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건가요? 전 세계 무역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거나 이러면 무역이 조금 안정적이지 못하게 되죠. 불안정성이 증가되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럼 그 나라에 돈을 좀 빌려주고 그 나라에서 이제 뭔가 좀 회생할 수 있도록, 그 대신 이제 구조조정이나 이런 거를 좀 강하게 해서 썩은 기업들은 버리고 우량한 기업들만 키워가지고 좀 더 우량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IMF가 하는 일이고요. 우리나라도 98년도에 IMF를 한번 겪었었죠. 그죠? 다음에 35번 갈까요? 회계감사 의견의 종류가 아닌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 뭐가 적정, 한정, 수정, 의견과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수정 이런 감사 의견은 없습니다. 수정이 아니라 뭐예요? 부적정이죠, 부적정.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적정은 그냥 회계감사를 할 때, 여기서 충분하게 우리에게 감사의 어떤 내용을 충분히 주고, 그다음에 감사 기간도 충분히 줘가지고, 충분히 감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재무제표령을 봤더니, 오케이, 좋다. 이러면 적정. 한정은 뭐예요? 한정은, 이게 지금 적정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부적정을 하기에는 조금 뭐 애매한 게 뭐냐면,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좀 안 줘요, 회사에서. 그래서 뭔가 조금 자료에 접근이 어려웠다라는 내용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감사관에서 감사 범위의 제한을 받은 경우, 이게 그 말입니다. 감사 범위의 제한을 받았다는 얘기가 자꾸 뭐 자료를 안 줘가지고 제대로 못했다 이럴 때. 근데 그것에 관한 그 감사 범위의 제한이 아주 결정적이어서 이건 완전 부적정으로 가는 경우까지는 아닐 때, 그럴 때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한정이에요. 한정 결정. 그 다음에 수정이 아니라 부적정이죠. 부적정은 완전히 뭔가 못하겠다 이렇게 할 때, 이거 여기 못 쓰겠다 이렇게 한 게 부적정이고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의결 거절. 의결 거절은 뭐냐면 한정에서 좀 더 확장된 걸 말하자면, 한정이 감사 어떤 범위가 너무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뭐 부적정이나 의결 거절까지는 가지 않는,
그래도 너무 이제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는 게 한정이고요. 의견 거절은 이거는 너무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안 준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의견을 낼 수도 없다. 아예. 그렇다고 내가 뭔가 알고 있진 않기 때문에 부적정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다. 그러면 나는 이거는 그냥 의견 거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의견 거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검사 범위의 제한이 너무 좁은 거. 그러니까 검사 범위를 너무 제한한 거. 이런 경우에 이제 의견 거절을 하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 36번 읽어보시고 37번 갈까요? 2심 판결을 불복해서 판결의 재심사를 대법원이 행하는 일. 이게 1심, 2심, 3심,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보통 2심, 3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보통 이렇게 많이 가니까요. 1심에서 한 거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안 들어 2심으로 간다. 2심에서 한 게 마음에 안 들어 3심으로 간다. 이렇게 뭔가 올라가고 올라가는 걸 통합해서 부를 때는 이걸 상소라고 부릅니다. 상소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뭐라고 부를까요? 이걸 항소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요. 이거는 상고라고 부릅니다. 상고 이렇게요. 이게 따로따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은 2번입니다. 여기서 대법원으로 가는 거니까 상고예요. 근데 이거 말고 또 뭐냐면 항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항고. 항고는 뭘까? 항고는 뭐냐면 이거는 다 뭐에 대한 거냐면 판결 자체에 대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판결이 내가 지금 무죄 판결이 났다. 혹은 내가 유죄 판결이 났다. 그럼 나는 억울하다. 항소. 혹은 또 유죄 판결이 났다. 억울하다. 상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간단한 결정들. 예를 들면 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압류 결정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명령 같은 거 이런 것들. 명령이나 결정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아주 정확한 어떤 판결은 아니지만 어떤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기본적인 명령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결정들. 그래서 아까 뭐 압류 이런 것들이요.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이제 명령이나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할 때는 항고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다 똑같이 항고라고 불러요. 자, 됐죠. 그다음에 거기 기각은 뭐냐면 이렇게 어떤 뭐 항소나 상고가 됐다 아니면 여의가 됐던 간에 어떤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너의 말이 옳지 않다라고 법원이 판단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의 상고를 혹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소를 기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네가 틀렸고 상대방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기각입니다. 만약에 맞다고 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기각의 반대말은 이건 인용이라고 합니다. 인용. 그래서 네 말이 맞다. 인용.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공소는 뭐냐면 소를 제기하는 걸 말하는데요. 소를 제기하는 거는 보통 원래 소송을 제기할 때는 만약에 친구가 나한테 돈을 빌렸는데 안 갚어. 이러면은 내가 소를 제기할 수 있죠. 이거는 민사사건이라 가능해요. 민사사건은 국민 모두가 다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형사사건, 제가 범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제가 살인죄가 될 것 같아. 그럼 살인죄로 처벌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이런 형사사건의 원고하고 피고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형사사건의 원고하고 피고는요. 형사사건 같은 경우 여기 법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원고는 이쪽이 않고 보통 피고는 이쪽이 않거든요. 여기 누구예요? 원고가. 원고가 누구냐면 검사예요. 여기서는. 검사. 그러니까 검사가 원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피해자가 원고냐? 제가 나를 때렸다. 그럼 내가 폭행죄로 고소한다라고 할 때 그럼 제가 고소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피해자만 되는 거고 피해자는 그냥 참고인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형법에 관한 것들, 형벌에 관한 것들은 국가의 어떤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형벌권은 국가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재기는 국가기관인 검사가 하는 겁니다. 그럼 피해자는 그냥 피해자일 뿐이에요. 그냥 참고인 정도가 되는 거죠. 증인이나. 그죠? 그래서 이제 검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한 소재기는 누가만 할 수 있어요? 검사만 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기소 독점주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검사들은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과연 형사사건이 될 것이냐, 일단 다퉈볼 만한 사건이 될 것이냐를 검사가 일단 먼저 결정을 해서 소를 제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고 소를 제기하면 이걸 기소처분, 소를 제기 안 하면 불기소처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불기소처분하면요. 이거는 아예 소송 자체를 하지를 않는 겁니다. 검사가 자체로 판단해가지고요. 자, 됐죠. 어쨌든 이게 공소라고 부르고요. 답은 뭐 2번입니다. 38번 FTA 책을 읽고 우리나라 최초로 한 데는 칠레입니다. 이거는 뭐 옆에 설명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39번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채권만을 사들여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 이건 배드뱅크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배드뱅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여기서 이제 배드뱅크의 역할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요. 그 다음에 40번 농촌사회 공동노동체 조직, 농번 기타 서로 협력해서 도와주는 거, 이거 뭐라 그래요? 두레라고 그러죠? 많이 알고 계시고. 향례는 뭐예요? 이거는 임금이 신하들한테 베푸는 잔치라고 밑에 설명이 나와 있네요. 좀 생소하실 것 같으니까 읽어보시고. 울력이랑 품앗이. 품앗이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품앗이랑 울력의 차이는 뭐냐면요. 울력은 어떤 큰일이 있을 때 그냥 자원봉사 개념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한테 다시 와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그냥 자원봉사 개념으로 그때 무슨 일이 있으니까 도와주자 이걸. 품앗이는 내가 이번에 도와줬으니까 다음에 네가 도와줘야 돼 라고 하는 거. 이게 품앗이에요. 그러니까 대가성을 요하느냐 요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요한다면 품앗이, 요하지 않는다면 울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41번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네요.
그 내용 있죠? 그 당대표 뭐 이런 얘기하면서 당의 탐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당의 탐역은 여기에서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원내대표 이 셋을 부릅니다. 대변인은 당의 탐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원내대표하고 당대표 이제 구분하시라고 했었고요. 말씀드렸고 원내대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통 정당이 크게는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다른 약간 작은 당도 있긴 하지만은 큰 당이 새누리당이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있죠. 그죠? 이렇게 있고 새누리당 이렇게 있잖아요. 이 당대표가 있고 원내대표가 있죠. 이게 달라요. 이게 서로 다른 직책이에요. 말하자면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같이 되는 경우도 가끔은 있긴 한데 보통 같이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같이 되는데 지금이 좀 세민년이 특별한 상황이죠. 그죠? 그래갖고 예전에 당대표가 누구였어요? 지금 당대표가 예전에 김한길 의원, 안철수 의원 이렇게 됐었는데 이 둘이가 재보선에서 뭐 참패했다라고 생각했는지 이제 그만두시고 그죠? 그만두시고 여기에 다른 분이 일단은 임시 대리로 어떤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누리당 당대표는 누구예요? 이번에 이제 김무성 씨,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가 됐고요. 원내대표는 여기는 이완구 의원이고요. 이완구 의원. 여기 세민년의 원내대표는 박영선 의원이죠. 박영선 의원. 근데 이 박영선 의원이 지금 뭐 비상대책위원장 뭐 다 맡고 있죠. 상당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여기에 이제 그만두면서 이 박영선 원내대표가 여기 당대표 역할도 약간은 지금 대리해서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는 이래요. 이때는 공동대표였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넘어가서 42번 아까 봤고요. 43번 이거는 뭐 개인 워크아웃에 관한 설명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 44번 노인층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실버 산업이죠. 그죠? 그래서 마이스 산업 이러면은 마이스 산업 밑에 이제 그 약자가 나와 있죠. M 하면 미팅이고요. 인센티브 투어, I가 인센티브 투어, 그 다음에 C는요, 컨벤션, 어떤 큰 회의 같은 걸 말하는 거고, E는요, 이벤트하고 전시회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벤트, 엑시비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해서 머리 글자를 따라서 만드는 신조어다 해서 복합적인 관광산업의 개념. 그래서 뭐 기업 회의 같은 거나 아니면 컨벤션이 크게 열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도시에 어떤 뭐 관광산업, 관광이라고 보기엔 좀 뭐하지만 어쨌든 그런 산업들이 상당히 이제 또 좀 어떤 붐이 좀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해서 이런 걸 또 마이스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소프트 산업은 약간 서비스업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정맥 산업은 약간 심장의 정맥처럼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업 쓰레기나 재생 뭐 이런 것들을 재가공하는 산업 이런 걸 말한다. 됐고요. 그 다음에 45번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는 거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죠. 이것 좀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서 어디 조세 회피국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세금을 약간 회피한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의도로 쓰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게 최근에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페이퍼 컴퍼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46번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있는데요. 이 고령 그 다음에 초고령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앞에 고령화도 있습니다. 고령화 이렇게 이게 7%, 14%, 20 이건 7이는 7, 7, 24, 73, 21 하면 좋은데 그냥 20으로 딱 끊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노년 인구가 70% 이상이다 고령화 사회, 10% 이상이다 고령 사회, 20% 이상이다 초고령 사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고령 사회와 초고령 사회를 묻고 있으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47번 다음 중 마케팅의 4P에 해당하지 않는 것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로모션 해가지고 이렇게 맞고요. 또 하나는 프라이스입니다. 이번처럼 프로젝트가 아니라요. 프라이스까지 넣어서 4P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케팅 전략의 가장 기본적인 데는 4가지 요소를 말하는 거죠. 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봤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